4. 브릿지 파티가 끝난 이튿날 아침 베노프 부인은 목감기 증세를 호소했다. 체온도 38.8도나 되었다. 의사에게 연락했더니 당장 달려와 독감 진단을 내렸다. 의사는 부인에게 제가 허락할 때까지 침대에 누워 계십시오. 심장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푹 쉬셔야 나아질 겁니다. 라고 말했고 내 쪽을 보면서 부인께는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부인을 자리에서 일으키지도 못할 것 같군요. 간호사는 2주 정도 고용하면 될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나는 어이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부인은 의사의 말을 따랐다. 아마도 간호사를 찾고 고용하는 번잡스러움, 사람들의 동정, 친구들의 방문과 편지, 꽃, 선물 등을 즐기려는 모양이었다. 슬슬 몬테카를로도 지겨워지는 참이니 아파 누운 것이 기분 전환인 셈이었다. 간호사는 주사를 놓고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며 식사를 관리해준다고 했다. 간호사가 도착하고 내가 침실을 나올 즈음에는 이미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일 좋은 가운을 걸치고 리본 달린 나이트캡을 쓴 채 베개에 기대앉은 부인은 한껏 행복한 모습이었다. 나는 냉소적이었던 생각을 살짝 반성하면서 부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저녁으로 예정되었던 모임을 취소하고 점심을 먹으러 내려갔다. 평소보다 30분 이른 시간이었다. 1시 전에 점심을 먹는 사람은 없었으므로 식당이 텅 비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식당은 비어 있었다. 우리 옆자리만 빼고 말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전날 만났던 손님은 소스펠에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손님 역시 우리와 마주치지 않을 작정으로 일찍 내려온 것이 분명했다. 벌써 식당을 반쯤 가로지른 상황이라 돌아설 수도 없었다. 전날 성관계 앞에서 헤어진 후 처음 보는 셈이었다. 저녁 시간에는 그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금 때이른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였으리라.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좀 더 나이 든 어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알았을 텐데 말이다.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자리로 가서 앉았고 냅킨을 펼치면서 아네모네가 꽂힌 화병을 건드려 쓰러뜨리고 말았다. 서투른 몸가짐이 여지없이 드러난 셈이었다. 쏟아진 물이 테이블볼을 적시고 내 무릎으로 흘러내렸다. 멀리 서 있는 급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다음 순간 옆자리에 손님이 마른 냅킨을 들고 다가왔다. 젖은 식탁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식욕이 다 떨어져 버릴 테니 자 이리로 나와요. 그가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손님이 테이블볼을 뭉쳐 올리자 비로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웨이터가 달려왔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혼자 왔는걸요? 내가 말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웨이터가 화병과 꽃을 치우기 시작했다. 거긴 그냥 놔두고 여기 이쪽에 자리를 만들어요. 숙녀분은 나와 함께 식사할 테니까. 갑자기 손님이 웨이터에게 말했다. 당황한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말했다. 나는 핑계거리를 생각하려 했다. 그는 나와 식사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저 예의상 권유할 뿐이다. 나는 그의 점심을 망치고 말 것이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예의를 갖추실 필요 없어요. 친절은 감사하지만 웨이터가 테이블 바꿔준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사정하듯 말했다. 전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식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병을 쳐서 넘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그렇게 청했을 거예요. 내가 여전히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그가 미소 지었다. 절 믿지 않으시는군요. 자, 신경 쓰지 말고 와서 앉으십시오. 원치 않으면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메뉴를 건네더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포크를 들고 전체 요리를 먹었다. 그 무심한 태도에 나는 마음이 편해졌다. 대화하지 않고 식사를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긴장할 필요는 없었다. 역사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을 것이었다. 당신 친구는 어디 간 건가요? 그가 물었다. 나는 독감 이야기를 했다. 안 됐군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잠시 뜸을 들인 후 제 메모를 받으셨지요. 스스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제 매너는 형편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혼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점심을 하시는 건 큰 친절을 베푸시는 셈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무례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떻든 부인이 무례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부인은 호기심이 많죠. 굳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유명 인사에게 말이죠. 그렇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겠군요. 어째서 제가 유명 인사라 생각하신 걸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마 맨들리 때문이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금지구역에 발을 들여놓은 듯 불편한 기분이 되었다. 나까지 알 정도로 유명한 그 저택이 왜 그 소유주를 침묵하게 만드는지, 그리하여 그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장벽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먹기만 했다. 나는 어렸을 때 휴가지에서 샀던 그림 엽서를 떠올렸다. 조악한 솜씨에 유치하게 색깔을 입힌 저택 그림이었지만 그래도 멋지게 대칭을 이룬 구조, 테라스 앞의 넓은 돌계단, 바다로 이어진 잔디밭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엽서는 2펜스, 내 일주일 용돈의 절반이나 되었다. 주름진 얼굴의 판매원에게 무얼 그린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맨들리입니다. 나는 가게를 나서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기쁨보다는 무안함을 더 크게 느꼈다. 그의 방어적 태도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때 그림 엽서에 얽힌 기억,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기억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베노프 부인에 대해 그리고 부인 특유의 무리한 질문에 대해 화난 상태였다. 맨들리는 무리한 침범을 허용치 않는 그런 곳일지도 모른다. 나는 베노프 부인이 입장 6펜스를 내고 저택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날카로운 웃음소리로 정적을 깨는 장면을 상상했다. 마음이 통했던 것인지 그도 부인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 친구는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더군요. 친척인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가요? 아직도 나와 부인이 어떤 관계인지 혼란스러운 모양이었다. 사실 제 친구는 아니에요. 제 고용주라고 해야죠. 저는 부인의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1년에 90파운드를 받는답니다. 동반자를 돈으로 사다니 놀라운 일이군요. 이건 마치 동양의 노예시장과 비슷한데요. 사전에서 동반자의 뜻을 찾아본 적이 있었죠.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되어 있더군요. 당신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그가 말했다. 즐겁게 웃는 표정의 그는 훨씬 젊고 마음 편한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이었다. 왜 부인에게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90파운드는 제게 큰 돈이거든요. 당신은 가족이 없나요? 네, 다 돌아가셨지요. 당신 이름은 아주 독특하고 사랑스러워요. 제 아버지가 아주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었죠. 당신 아버지 얘기를 좀 해줘요. 나는 레몬 주스가 담긴 유리잔 너머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도 없었다. 혼자만 간직한 귀중한 보물이라고나 할까? 상대에게 맨들리가 그렇단 말이다. 몬테카를로의 어느 식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의 점심 식사에는 어딘지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되돌아보면 그건 아주 흥미진진하고도 매력적인 일이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학생티를 못 벗은 채 베노프 부인과 식탁에 마주 앉아 공손히 입 다물고 있었지만 24시간 후에는 알지도 못했던 남자에게 가족사를 다 털어놓았으니 말이다. 그가 익명의 신사 초상처럼 공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느새 수줍음을 떨쳐버렸고 어린 시절의 작은 비밀들을 기쁨과 고통의 기억들을 털어놓았다. 서투른 표현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생기 넘치는 성격이었는지, 어머니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하여 아버지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신 그 혹독한 겨울철에 왜 어머니가 고작 5주밖에 못 살고 아버지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이해하는 듯 했다. 말하는 사이사이에 침묵이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덧 식당은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 딸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도 가득 차 있었다. 입구 위에 걸린 벽시계를 보자 벌써 2시였다. 1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서 나 혼자 떠들었던 것이다. 갑자기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채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처음에 당신 이름이 아주 독특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했지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런 말을 해도 괜찮다면
저는 당신 역시 아버지처럼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식사한 시간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의기소침과 자기 침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심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세련되며 인간적으로 보였다.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에 둘러싸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군요. 세상에서 혼자뿐이라는 점 말입니다. 아, 나한테는 누님이 있긴 해요. 하지만 잘 만나지 않지요. 또 해마다 3번씩 의무감으로 찾아가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지요. 누님이든 할머니든 제게 동반자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 베노프 부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야겠네요. 연봉 90파운드라니 당신을 아주 값싸게 고용한 셈이니까요. 무슨 말씀을요? 당신한테는 집이 있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말하는 순간 나는 곧 후회했다. 또다시 그의 눈에 이유 모를 비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못 견디게 불편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담뱃불을 붙였고 잠시 머뭇거렸다. 텅 빈 집은 꽉 찬 호텔처럼 고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냉정한 장소라는 거죠. 그는 다시 망설였다. 나는 그가 드디어 맨들리 이야기를 하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입을 막았고 결국 그는 성냥불을 불어 끄면서 의지의 빛도 꺼버렸다. 그래, 마음을 나눠주는 친구는 휴가를 얻게 된 셈인가요? 다시 평온한 어조로 그가 말했다. 뭘 하면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죠? 나는 모나코의 자갈 깔린 광장과 좁은 창문 달린 집을 생각했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챙겨 지금 출발하면 3시쯤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재능 없는 사람들이 그저 취미로 즐기는 일에 대해 그렇듯 조금 부끄러운 투로 계획을 틀어놓았다. 그럼 제가 차로 모시다 드리죠. 그는 이렇게 말했고 괜찮다고 사양하는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전날 밤 내가 너무 나선다는 베노프 부인의 말을 떠올렸고 모나코 이 아이가 차를 의젓하기 위한 술수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했다. 이런 것은 부인이 늘 일삼는 뻔뻔스러운 행동과도 같았고 나는 부인과 같은 부리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나는 훨씬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모양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자 키 작은 지배인이 달려와 내 의자를 빼주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면서 미소 지었고 바닥에 떨어진 내 손수건을 집어주었으며 마드무아젤께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셨기를 바란다고까지 했다. 평소의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호텔 입구 회전문 옆에 서 있는 급사조차 나를 존경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함께 식사했던 손님은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내가 어제 먹었던 이상한 모양의 햄 따위는 전혀 몰랐을 테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이런 변화가 싫었다. 스스로가 한층 비참하게 느껴졌다. 세상의 속물건성을 비웃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로비로 통하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 당황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가 다시 물었다. 지배인의 행동은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양제사인 블레즈 이야기를 했다. 블레즈는 베노프 주인이 드레스를 3벌이나 구입하자 매우 기뻐했다. 나는 블레즈를 성관계까지 정성하면서 좁고 답답한 의상실 뒤편의 작은 작업실에 앉아 작업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폐병 걸린 아들은 소파에 누워있고 블레즈는 천조각이 어지럽게 널린 가운데 앉아 피곤한 눈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다. 그건 실제와 같은 건가요? 그가 미소 지었다. 저도 몰라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이어서 성관계 폐를 눌렀던 일, 그리고 그동안 블레즈가 가방 속을 뒤적거리더니 100프랑 지폐를 내밀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약소하지만 부인을 우리 의상실에 소개해준 대가로 이 돈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블레즈의 말투는 불쾌할 정도로 다정했다. 내가 당황하여 새빨개진 얼굴로 사양하자 블레즈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랍니다. 어쩌면 드레스 한 벌을 맞춰드리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언제 혼자서 한번 저희 가게에 들르세요. 그럼 공짜로 한 벌 지어드리죠. 라고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쩐지 봐서는 안 되는 책을 펼쳐본 어린아이처럼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폐병 걸린 어린 아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대신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기름진 돈을 주머니에 넣는 내 모습, 혹은 한가한 오후에 블레이저의 의상실에 들러 공짜로 드레스를 얻어들고 나오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을까? 나는 그가 웃음을 터뜨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커피를 저으면서 생각에 잠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한 것 같군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100프랑을 거절했어요? 내가 발끈하여 반문했다. 아니, 그게 아니죠. 베노프 부인의 동반자가 되어 여기 온 게 실수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런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첫째로 너무 어리고 또 너무 순진하죠. 블레즈와 블레즈가 내민 소개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또 다른 블레즈를 계속 만나야 할 겁니다. 그럼 결국 거기 익숙해져서 당신 자신도 블레즈 같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순수함을 지키려다 망가지고 말겠죠. 대체 누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소개한 거죠?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다가 한동안 떨어진 후 다시 만난 사이처럼 말이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이런 일이 어떤 미래와 연결될 것 같은가요? 베노프 부인이 마음을 나눠주는 친구에게 실증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재차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세상에는 또 다른 베노프 부인이 아주 많을 테고 나는 젊고 의지도 강하다고 말이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형편이 어려운 젊은 여성이 갈 곳을 찾는다는 잡지 광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런 광고의 응답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는 하숙집을 생각했고 쓸모없는 스케치북을 들고 아무 증명서도 없이 무뚝뚝한 직업 속에서 직원의 질문에 더듬거리며 대답하는 내 모습도 떠올렸다. 아마도 나는 블레즈가 건넨 10% 수수료를 받았어야 마땅한 모양이었다. 당신은 몇 살이죠? 그는 이렇게 물었고 내가 대답하자 큰 소리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그 나이를 알지요. 아주 고집불통인 때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때이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건 참 안타깝군요. 자, 어서 올라가서 모자를 쓰고 나와요. 차를 떼놓을 테니. 성강기로 가는 나를 그가 눈길로 전송하는 동안 나는 어제 일을, 베노프 부인의 쉴 새 없이 움직이던 혀를, 그의 차갑고 깍듯했던 태도를 생각했다. 나는 잘못 판단한 셈이었다. 그는 무뚝뚝하지도 냉소적이지도 않았다. 오랜 친구 같았고 내가 가져본 적 없는 오빠 같았다. 그날 오후에 나는 아주 행복했다. 솜털 구름이 뜬 하늘, 흰 파도가 부수던 바다 등 모든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얼굴을 어루만지던 바람이 느껴지고 내 웃음소리와 뒤따르던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알던 몬테카를로가 아니었다. 전에 없던 매력이 넘쳐났다. 그때까지는 멍청한 눈길로 대충 지나쳐버렸던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항구는 춤추고 있었다. 돛이 풀럭거렸고 부두의 선원들은 바람처럼 유쾌하고 명랑했다. 소유주가 공작이라는 이유로 베노프 부인이 좋아하는 요트 옆을 지나면서 우리는 손가락으로 반짝이는 노쇠 장식판을 두들겨 보았고 함께 웃었다. 내 옷차림도 분명히 기억한다. 편안하지만 잘 안 맞는 플란넬 투피스의 치마는 오래 입어 다른 탓인지 아주 가벼웠다. 역시 낡아 빠진 모자는 챙이 지나치게 넓었고 신발은 끈 하나로 조이는 굽낮은 구두였다. 지저분한 손으로는 긴 장갑을 꼭 쥐고 있다. 나는 그렇게 어려 보인 적이 없었고 또 그렇게 나이 들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베노프 부인과 독감은 더 이상 내 머리에 없었다. 브릿지 게임과 칵테일 파티도 까맣게 잊었고 그와 함께 내 비천한 신분도 지워져 버렸다. 나는 마침내 어른이 되었고 중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수줍어서 어쩔 줄 모르며 문 밖에서 애꿎은 손수건만 비틀던, 그리고 무언가 말해야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려 상대를 맥빠지게 했던 그 소녀는 그날 오후의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 소녀는 가련한 존재였다. 그날 내가 그 소녀에 대해 생각했다면 아마 그건 조소였으리라. 스케치를 하기에는 바람이 너무 강했다. 자갈이 깔린 광장의 바람은 돌풍에 가까웠다. 우리는 차로 돌아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언덕 위로 긴 길이 뻗어 있었고 차는 그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날아다니는 새처럼 빙글빙글 굽이진 길을 타고 올라간 것이다. 베노프 부인이 한철 동안 세낸 구형 다임러 자동차. 어느 날 오후에 부인과 나를 맨톤으로 데려다 줄 때 운전사를 등지고 작은 의자에 앉아 주변 풍경을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빼야 했던 그 차와는 너무도 달랐다. 이 차는 마치 날개를 단 듯했다. 더 높이 오를수록 그리고 더 속도를 높일수록 나는 그 아슬아슬함이 즐거웠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도 했고 내가 어리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소리내어 웃던 일을 기억한다. 바람이 그 웃음을 멀리 퍼뜨렸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고 다시 침묵한 채 다른 생각에 골몰한 모습이었다. 비밀을 혼자 간직한 어제의 모습 말이다. 어느새 차도 정상에 멈춰 있었다. 아래쪽으로 우리가 지나온 험준한 길이 뻗어 있었다. 그가 차를 세운 길가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얼핏 보기에도 600m 높이는 느끈할 절벽이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마침내 나도 진지한 기분이 되었다. 대여섯 걸음만 나가면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물결치는 바다는 멀리 수평선까지 펼쳐졌고 해안선이 이어졌다. 해안의 집들은 거대한 주황빛 태양이 여기저기 던져놓은 흰 조개 껍질 같았다. 언덕 위의 햇살은 그와 달랐다. 침묵 때문에 좀 더 딱딱하고 쓸쓸했다. 우리의 오후에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조금 전처럼 가볍고 얇지 않았다. 바람도 갑자기 차가워졌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신경질적이기도 했다. 아시는 장소인가요? 전에도 오신 적이 있나요? 그는 멍한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가 한동안 내 존재를 완전히 잊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류병 환자 같은 표정을 보면서 나는 일순간 그가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정신이 살짝 이상한 사람 이야기는 여러 번 듣지 않았던가.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상한 법칙을 따르고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고 들었다. 그도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곳은 바로 낭떠러지 옆이 아닌가. 늦었어요. 이제 돌아갈까요? 나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불안감을 감추려 하면서 말했다. 내 걱정은 물론 괜한 것이었다. 그는 내 말에 곧 정신을 차리고 사과하기 시작했다. 아마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모양이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군요. 그는 내 팔을 잡고 차로 안내했다. 그리고 차문을 닫은 뒤 겁먹을 것 없어요. 구불거리는 길도 보기보다는 안전하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현기증을 느끼면서 좌석 깊이 몸을 묶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동안 그는 부드럽게 차를 몰아 언덕길을 내려왔다. 전에도 가보신 곳인가요? 어느새 기분이 나아진 내가 물었다. 그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러 해 전이지요. 변한 게 있나 보고 싶었어요? 변한 게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무엇 때문에 그가 나라는 목격자까지 데리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었는지 의아해졌다. 그와 또 다른 시간 사이에는 얼마나 긴 세월이, 얼마나 다른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 상황이 놓여 있을까?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괜히 온 것 같았다. 내리막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지는 태양 위로 거대한 구름이 고를 이루었다. 공기는 차고 깨끗했다. 갑자기 그가 맨들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기가 거기서 살았던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맨들리에서는 봄철 오후의 황무지를 붉게 물들이면서 해가 진다는 것, 긴 겨울을 보낸 바다는 자주색으로 보인다는 것, 테라스에 서면 밀려오는 파도가 작은 만을 씻어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수선화가 만발하여 저녁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 흔들리는 가지 위에 붙은 그 황금빛 꽃송이를 아무리 많이 따도 줄어드는 기미는 전혀 없다는 것, 꽃들은 마치 징겨가는 군대처럼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있다는 것, 잔디밭 아래 뚝 위에는 노랑, 분홍, 연자주, 크로커스가 자라지만 지금쯤은 절정기가 지나 창백한 눈송이처럼 시들어 떨어지리라는 것, 앵초는 빈틈만 있으면 잡초처럼 자라는 채신물이 없는 꽃이라는 것, 초롱꽃은 아직 때가 일러 작년의 이파리 속에 봉우리를 감추고 있겠지만 일단 피어나면 제비꽃을 압도하고 수포의 고사리까지 말려 죽이며 하늘빛과 경쟁하듯 푸른 빛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그는 집안에 초롱꽃을 들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화병에 꽂힌 후에는 바로 생기를 잃기 때문이었다. 가장 싱싱한 꽃을 보려면 늦은 아침, 해가 높이 뜬 12시쯤에 숲을 산책하면 된다고 했다. 그때 꽃들은 지나다 못해 독한 향기를 내뿜고 줄기는 수액이 넘쳐 흐르듯 탱탱하다. 숲에서 초롱꽃을 꺾었다가는 야만인으로 여겨져 맨들리 출입을 금지당하고 만다. 물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자전거 손잡이 쪽에 커다란 꽃다발을 매단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런 꽃송이는 이미 고개를 푹 수그리고 줄기는 축축 늘어져 있다. 앵초꽃은 전혀 다르다. 야생화이긴 하지만 문명과 친숙한 성질이어서 창가의 잼병에 꽂아두어도 물만 잘 주면 몇 주씩 생생하다. 그래도 맨들리의 저택 안을 야생화로 장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담장을 친 정원 안에는 특별히 개량한 품종의 꽃들이 자라고 있다. 땅에서 자랄 때보다 꺾어서 꽂아 놓았을 때 더 예쁜 극히 드문 꽃 가운데 하나가 장미이다. 응접실에 놓인 장미 항아리는 야외에서는 몰랐던 짙은 향기와 화려한 색깔을 자랑한다. 활짝 핀 장미는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처럼 어린지 경박하고 단정치 못한 느낌을 준다. 맨들리의 장미는 신비롭고 은은하다고 했다. 1년에 8달 정도는 장미를 볼 수 있다. 그는 또 라일락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던 것 같다. 잔디밭 가장자리에선 라일락 나무는 침실 창가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향기가 강하다면서 부지런한 현실주의자인 누님은 맨들리에는 향기가 너무도 많다고 그래서 취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에게 불평한다고 했다. 어쩌면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가 가진 인생 최초의 기억은 하얀 화병에 꽂힌 커다란 라일락 가지가 내뿜는 향기였던 것이다. 언덕에서 해변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 왼쪽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지천이라 했다. 5월의 저녁 때 식사를 마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꽃향기가 대기를 파고드는 듯 하다고 허리를 굽혀 떨어진 꽃잎을 주어 손가락으로 바스뜨려 쥐고 있으면 형언하지 못할 정도로 달콤하고 진한 향기가 남는다. 구부러지고 쭈글쭈글해진 꽃잎에서 말이다. 향기로운 언덕을 벗어나면 흰 조약돌 해변이 펼쳐진 고요한 바다가 나온다. 너무 갑작스러운 신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어느덧 차는 대로로 접어들었다. 벌써 어둠이 내려 몬테카를로 거리는 불빛과 소리로 소란했다. 차 소리, 사람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고 불빛은 너무 밝았다. 순식간에 닥친 반갑지 않은 변화였다. 곧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좌석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장갑을 꺼내려 했을 때 얇은 책 한 권이 손에 닿았다. 호텔 문 앞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는 와중에 꺼내보니 시집이었다. 원한다면 가져가서 읽어요. 이제 여행은 끝났다는 듯 무심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이제 호텔로 돌아왔고 맨들리는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는 좋게 떨어져 있었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반갑게 책을 잡았다. 멋진 하루가 끝나는 순간에 그의 소유물을 하나 갖고 싶었던 것이다. 자, 내려요. 난 차를 세워두어야 하니까 오늘 저녁은 바깥에서 먹을 생각이냐만 못 볼 거요. 오늘은 여러모로 고마웠어요. 나는 홀로 계단을 올라갔다. 돌봐주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아이처럼 풀이 죽었다. 즐거웠던 오후를 뒤로 하고 나니 잠잘 때까지 아직도 한참 남은 시간이 막막했다. 혼자 먹은 저녁은 얼마나 적막할까. 간호사의 명랑한 질문을 받아넘길 자신도 없고 베노프 부인이 쉰 목소리로 끼어들 것도 끔찍해 나는 로비 한 구석 기둥 뒤에 앉아 차를 주문했다. 웨이트는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혼자 있는 내게 친절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5시 30분이 넘은 때였으니 차 마실 시간은 이미 끝났고 음료를 마시기에도 한참 일렀다. 나는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으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때 묶고 다른 시집을 펼쳤다. 자주 펼쳐졌을 것이 분명한 페이지가 저절로 열렸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지. 밤과 낮을 지나.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지. 세월의 아치를 지나.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지. 미로를 통과해 온 힘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에게서 숨었다네. 끊임없는 웃음 아래에서. 탁 트인 언덕 위로 나는 달려갔지. 그러다가 총을 맞고 떨어졌네. 깊은 수렁과도 같은 타이타닉의 공포 속으로 뒤따르고 뒤따르는 강인한 발들을 피해
마치 잠긴 문의 열쇠 구멍으로 누군가 나를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나는 슬쩍 책을 옆에 내려놓았다. 오늘 오후 그를 언덕 위로 몰고 갔던 하늘의 사냥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의 차에 대해, 불과 몇 발자국 건너 펼쳐져 있던 낭떠러지에 대해, 그의 얼굴에 떠오른 텅 빈 표정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발자국이, 어떤 속삭임이, 어떤 기억이 그의 마음에 메아리 쳤을까? 하필이면 이 시집을 차에 넣어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그토록 먼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면 좋을 텐데 싶었다. 또 나는 달아빠진 코트와 여학생 같은 모자 차림이 아니었으면 싶었다. 불친절한 웨이터가 차를 가져왔다. 나는 버터 빠른 빵을 아무 느낌 없이 씹으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언덕길을, 진달래의 향기를, 해변의 흰 조약돌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그는 왜 이곳 몬테카를로의 허울뿐인 화려함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일까? 베노프 부인에게는 아무 계획도 없이 급하게 떠나왔다고 했었지. 나는 그가 발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는 하늘의 사냥개와 함께 계곡으로 달려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다시금 책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속 표지가 펼쳐졌다.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필체로 맥스에게 5월 17일 레베카가 라고 쓰여 있었다. 맞은편 페이지에 말라붙은 작은 잉크 방울은 잉크가 잘 나오도록 하려다 글쓴이가 그만 책을 향해 펜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남은 흔적이었다. 펜 촉을 통과하면서 거품이 생겼는지 레베카의 첫 글자 R은 특히 진했다. 길고 비스듬한 데다가 굵고 진한 그 글자는 다른 글자들을 압도했다. 나는 탁 소리나게 책을 덮은 후 장갑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근처 의자에 손을 뻗어 프랑스 주간지 알리스트라숑을 집어든 후 페이지를 넘겼다. 루아르 지역의 성들을 찍은 멋진 사진과 기사가 있었다. 사진을 참고해가며 꼼꼼하게 읽었지만 다 읽은 후에는 무엇 하나 머리에 남지 않았다. 내 눈앞에 떠오른 것은 뾰족탑과 긴 탑이 멋진 블루아 성이 아니라 전날 돼지같이 작은 눈으로 옆 테이블을 흘끔거리며 접시에 높이 쌓인 라비올리를 향해 포크를 휘두르던 베노프 부인의 얼굴이었다. 끔찍한 일이었지. 신문마다 그 기사로 도배를 했다니까. 저 사람은 절대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고 죽은 부인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는다는군. 그 부인은 맨들리 앞바다에 빠져 죽었거든. 5. 첫사랑의 열병이 2번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 다행이다. 시인들이 어떻게 찬양하든 그건 분명 열병이고 고통이기 때문이다. 21살의 나이는 용감하지 못하다. 겁이 많고 근거 없는 두려움도 많다. 쉽게 까지고 상처를 입어 가시돋친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한다. 중년을 바라보면서 탄탄한 갑옷을 입은 지금에야 가시에 찔린 사소한 상처 같은 것을 가볍게 넘기고 곧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남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오래도록 남아 고통스러운 낙인이 되고 어깨 너머 뒤돌아본 눈길 하나가 영원히 기억에 꽂히고 마는 것이다. 양심을 부정하는 말 다음에는 다구름 소리 3번이 나올 것 같고 불성실한 유다의 입맞춤처럼 느껴진다. 어른이 되고 나면 양심의 동요 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능히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그 시절에는 작은 속임수 하나에도 입술이 마비되어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몰아넣고 만다. 오늘은 뭘 하며 보내니? 지금도 그 목소리가 들린다. 사실은 전혀 아프지 않지만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어 조금 짜증이 난 부인이 베개를 받치고 앉아 던진 질문 말이다. 나는 침대 옆 서랍에서 트럼프 카드를 꺼내며 벌써 목 부분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선생님과 테니스를 쳤어요. 말하면서 스스로 불안해진다. 테니스 선생이 문병이라도 와서 벌써 여러 날째 내가 레슨을 빼먹고 있다고 알린다면 어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너가 할 일이 별로 없구나. 부인은 클렌징 크림 병에 담배를 비벼 끈 후 능숙한 손놀림으로 카드를 섞는다. 너가 혼자서 종일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림을 그렸다고 보여주지도 않고 사오라고 시켰던 텍솔 치약도 잊어버렸더구나. 그저 너의 테니스 실력이나 좋아졌으면 싶은데 말이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게다. 실력이 엉망인 사람과 테니스를 치려면 아주 고역이거든. 아직도 언더핸드로 서브를 넣니? 부인은 말을 이으며 스페이드의 여왕을 카드 더미에 섞어 넣는다.
여왕의 검은 얼굴이 성경에 나오는 악녀 이스벨처럼 나를 노려본다. 네, 나는 부인의 말이 참으로 지당하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대답한다. 언더핸드라는 말에는 비밀스럽다는 뜻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얼마나 나를 잘 표현하는지. 나는 선생님과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 부인이 자리에 누운 이후 한 번도 치지 않았다. 벌써 2주가 넘었다. 어째서 절대로 비밀을 지키려는 것인지, 어째서 매일 아침 더윈트 씨와 드라이브를 나가고 그의 식탁에서 함께 점심 식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도 의아하다. 내 때에 좀 더 다가서야 해. 안 그러면 절대 솜씨가 나아지지 않을 게다. 부인이 말을 잇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볼이 훌쭉한 하트 기사를 여왕 카드 위에 놔버린다. 이제 나는 몬테카를로의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그 아침의 드라이브에서 어딜 갔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도. 하지만 모자를 잡은 손가락이 얼마나 떨렸는지, 느려 빠진 성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복도를 뛰어 계단을 달려 내려갔는지, 수위가 도와주기도 전에 얼마나 힘차게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는지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나타나면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뒷자리로 던져버리고 문을 열어준다. 자, 마음을 나눠주는 친구는 오늘 안녕하신지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나는 설령 같은 장소를 빙빙 돈다고 해도 아무 불만이 없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아 차창에 몸을 기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이다. 나는 열정만 넘치는 초라한 학생 같았고 그는 친절하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 같았다. 오늘 아침은 바람이 차니 내 코트를 걸치도록 해요. 나는 그의 옷을 걸칠 행복을 누릴 만큼 어렸던 것이다. 자기 영웅의 스웨트를 두르고 그저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소년이 그렇듯 내 어깨에 그의 코트를 단 몇 분이라도 걸칠 수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내 아침 시간을 빛내줄 승리였다. 내게는 책에서 읽었던 범민이나 장깨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도전과 추구뿐이었다. 기싸움, 빠른 눈짓, 가슴 뛰게 하는 미소, 상대를 약오르게 하는 기술은 몰랐다. 나는 그저 무릎 위에 지도를 놓고 가는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그의 침묵 속에서도 행복했다. 그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내 기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내 유일한 적은 계기판의 시계였다. 끊임없이 한시를 향해 두 팔을 움직이는 그 시계 말이다. 우리는 서쪽으로도 동쪽으로도 달렸다. 개딱지처럼 지중해 해안에 붙어있는 무수한 마을을 뚫고 가기도 했다. 이제는 그 어느 마을도 기억나지 않지만 말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가죽 시트의 감촉, 무릎 위에 놓인 따라빠진 지도의 질감, 그리고 1시 20분을 지나가는 시계를 바라보며 이 시간을 꼭 기억해야 해 라는 생각에 두 눈을 꼭 감았던 순간 같은 것이다. 눈을 떴을 때 우리는 구불거리는 길을 지나는 중이었고 검은 쇼를 두른 시골 처녀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지금도 그 지저분한 치마, 따뜻하게 빛나던 미소가 눈에 선하다. 다음 순간 차가 모퉁이를 돌자 처녀의 모습도 사라졌다. 처녀는 과거에 속하게 되었고 기억에만 남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가 지나가버린 시간을 잡고 싶었다. 되돌아간다 해도 전과 똑같지는 않으리라. 하늘의 태양이 변했을 것이고 그림자의 모양도 다를지 모른다. 길가에서 만난 시골 처녀는 손을 흔들기는커녕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에는 무언가 섬뜩하고 우울한 느낌이 있었다. 시계를 보자 다시 5분이 흘러간 후였다. 이제 곧 차를 호텔 방향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기억을 병 속에 담아두는 발명품이 나온다면 좋겠어요. 향기를 담아두는 향수병처럼 말이에요. 내가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면 기억이 색이 바래지도 희미해지지도 않겠지요. 언제든 원하면 병마개를 열고 기억을 생생한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를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내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주시했다. 삶의 어떤 순간을 병에 담아두고 싶은 거죠? 그가 물었다. 놀리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을 시작했다고 무심코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다. 지금 이 순간을 담아두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그 말은 오늘 하루에 대한 아니면 우리 드라이브에 대한 찬사인가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가 마치 짓궂은 오라버니 같았다. 나는 순간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10년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의 친절이 그 10년을 어떻게 더 깊게 만드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베노프 부인에게 아침의 나들이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부인의 미소는 그의 웃음이 그랬듯 내게 상처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부인은 화를 내지도 충격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주 살짝 눈썹을 치켜 세운 후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 몸소 너를 드라이브 시켜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구나. 다만 너 같은 어린애를 상대하는 일이 그분께 너무도 지루하지 않았을까 걱정이군. 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어 내 어깨를 두드려주며 택솔 치약 심부름을 보낼 것이다.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데 모욕감을 느끼며 나는 또다시 애꿎은 손톱만 물어뜯었다. 전 제가 36살 먹은 어른이었으면 그래서 검은 공단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그의 웃음을 의식하면서 다소 공격적으로 말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함께 차에 타고 있지 못했을 거요. 손톱 좀 그만 물어뜯어요. 지금도 이미 형편없는 꼴이니. 건방지고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궁금하네요. 어째서 매일같이 저를 드라이브 시켜주시는 건가요? 당신은 물론 친절한 분이시죠. 자선의 상대로 제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나름의 자존심을 다해 좌석에서 꼿꼿하게 몸을 세웠다. 그건 당신이 검은 공단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차림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36살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속으로 웃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군요. 당신은 저에 대해 필요할 만큼은 다 알아요? 필요한 만큼이라고 해봤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외에는 별다른 경험도 없으니 얼마 되지도 않지만요. 하지만 전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첫날 만났을 때와 비교해 더 알게 된 것도 없고요. 그때는 뭘 알고 있었지요? 그가 물었다. 맨들리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아내를 잃었다는 거죠. 마침내 여러 날 동안 혀끝에서 맴돌던 그 말, 아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다. 아무 망설임 없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라는 듯이 튀어나온 것이다. 아내라는 단어는 일단 내뱉고 나자 계속 앞을 떠다녔고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는 악독하고 끔찍한 금지된 무엇처럼 점점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말해버린 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한번 나는 시집 속 표지에서 보았던 비스듬한 R자를 떠올렸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몸이 덜덜 떨렸다. 그는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우리 우정의 마지막이군. 나는 앞쪽의 유리창을 응시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내라는 단어만 귓전에 반복해서 울렸다. 침묵의 시간이 몇 분으로 몇 킬로미터로 길어졌다. 이제 모든 게 끝나서 두 번 다시 함께 드라이브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생각했다. 내일이면 그는 떠나버리겠지? 베노프 부인은 자리를 들고 일어날 테고 그럼 나는 부인과 함께 전처럼 테라스를 거닐 거야. 짐꾼은 가방을 가지고 내려가고 나는 화물 승강기에 실린 짐을 헐기 쳐다보겠지. 떠날 때의 소란스러움, 모퉁이를 돌며 차가 기어를 바꾸는 소리, 복잡한 도로에서 끼어드는 소리, 길을 잃은 채 영원히 거기 빠져드는 내 모습. 모든 것이 얼마나 선명하게 그려졌던지 심지어 팁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자동문을 통해 호텔로 들어가면서 수희에게 무어라 인사를 건네는 급사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차가 길 옆에 바짝 붙어 완전히 멈춰선 뒤에야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모자를 쓰지 않고 목에 흰 스카프를 감은 채 꼼짝 않고 앉은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초상화에 담긴 중세의 인물 같았다. 그는 화창한 주변 자연과는 동떨어진 어느 황량한 교회의 계단에 서서 망토자락을 휘날리고 있는 듯 했다. 발밑에서는 거지가 금화를 구걸하고 말이다. 친절하고 잘 통하던 친구도 손톱을 물어뜯는다고 잔소리하던 오라버니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낯선 남자였다. 왜 그 사람과 한 차에 나란히 타고 있는지 의아할 지경이었다. 그는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조금 전에 당신은 기억을 담아두는 발명품에 대해 말했죠. 과거의 특정 순간으로 돌아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물건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기억들 뿐이어서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1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의 기억을 다 잊고 싶어요. 깨끗이 지워버리고 나면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베노프 부인은 내게 왜 몬테카를로에 왔느냐고 물었죠. 그건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쉬운 일은 물론 아니에요. 향기가 너무 강한 기억도 병에 넣고 봉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도 있는 법이지요. 언제든 마개를 뽑으려고 틈을 엿보는 악마도 조심해야 해요. 당신과 처음 드라이브 하던 날도 그랬습니다. 언덕에 올라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던 때 말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아내와 함께 거기 간 적이 있었죠. 당신은 그곳 풍경이 전과 똑같은지 물었어요. 변함없이 똑같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행히 과거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는 무심한 모습이더군요. 아내와 나는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은 거죠. 어쩌면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당신은 내 과거를 지워주고 있어요. 몬테카를로의 화려한 불빛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이죠.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이곳을 떠나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더 먼 곳을 떠돌았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그 방랑을 면한 셈이죠. 그러니 입을 앙다물고 자선이니 친절이니 하는 말은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드라이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면 당장 내려서 돌아가도 좋아요. 자, 차문을 열고 나가도 좋다니까요. 나는 무릎에 손을 얹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물었다. 한두 살만 어렸어도 나는 아마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어린 아이의 눈물은 얼굴 표면 바로 아래에 있어 위기가 닥치면 금방 나올 수 있다. 나는 눈 뒤에서 차오르는 눈물과 상기된 얼굴의 열기를 느꼈다. 앞창에 비친 내 모습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사태에 당황해버린 두 눈과 달아오른 두 볼, 넓은 펠트 모자 아래 늘어진 곧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시동을 걸더니 차를 되돌렸다. 차는 매끄럽게 달렸다. 너무 매끄럽다고 나는 생각했다. 시골 풍경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했다. 우리는 내가 기억 속에 가둬두고 싶었던 그 길로 접어들었다. 시골 처녀는 사라졌고 주변 색깔도 단조로웠다. 여느 도로의 여느 모퉁이가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아까의 찬란했던 모습은 즐거웠던 내 기분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그 생각을 하자 굳어진 내 얼굴이 흔들렸고 어른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결국 승리해버린 눈물이 눈에 가득 고이더니 뺨으로 흘러내렸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기보다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냥 둔 채 모욕감을 곱씹으며 입가의 짭짤한 맛을 느끼는 편이 나았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나는 흐릿해진 눈길로 앞만 바라보았으니 말이다. 갑자기 그가 손을 뻗쳐 내 손을 잡더니 거기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말없이 자기 손수건을 내 무릎에 놓았다. 나는 감히 그 손수건을 집어들지 못했다.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소설 속 여주인공을 생각했다. 얼굴이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한 데다 눈까지 붉게 충혈된 내 꼴은 그들과 얼마나 다른가. 그것은 내 아침 시간에 참담한 종말이라. 남아있는 하루는 얼마나 길까. 간호사가 외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객실에서 베노프 부인과 함께 해야 했다. 식사가 끝나면 카드 놀이를 해야 한다. 부인은 쉬면서 비축해 놓았던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내겠지. 나는 지저분한 그 방에서 숨이 막히고야 말 것이다. 흐트러진 요입, 널브러진 담요, 탁탁 쳐서 부풀린 베개, 거기에 붕가루와 엎질러진 향수, 반쯤 녹은 입술 연지 등이 쌓인 협탁. 부인의 침대 위에는 신문이 낱장으로 아무렇게나 접혀 뒹굴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프랑스 소설책들이 미국 잡지들과 뒤섞여 있다. 비벼 끈 담배꽁초는 클렌징 크림 안에, 포도접시 안에, 침대 옆 바닥 위에 그야말로 온 사방에 널려 있다. 문병원 사람들이 하나같이 꽃선물을 가져온 탓에 온실에서 자라는 진귀한 식물이 미모사와 함께 쑤셔 넣어진 식의 화병들이 절비하다. 위쪽에는 사탕절임을 한 과일이 청청이 채워진 리본 달린 커다란 상자가 있다. 나중에 부인 친구들이 한잔하러 오면 늘 그렇듯 나는 스스로의 역할을 정오하며 칵테일을 준비해주고 한 구석에 수줍은 모습으로 불편하게 앉아 그렇고 그런 수다를 건성으로 들을 것이다. 부인이 흥분하여 침대에 앉아 너무 큰 소리로 떠들고 너무 오래 웃어댈 때면, 휴대용 축음기의 음반을 건 후 음악에 맞춰 거대한 몸을 흔들어댈 때면 나는 또다시 대신 매맞는 소년이 되어 얼굴을 붉히겠지. 그러면 피인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안달복달하며 치약 사오는 걸 잊었다고 야단치는 부인의 모습이 차라리 더 좋다고 여길 테지. 이런 것들이 호텔 객실에서 나를 기다리는 일이었다. 반면 그는 나를 내려놓은 뒤 어딘가로 아마도 혼자 바다로 가서 뺨에 부딪히는 바람을 느끼고 태양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그리하여 공유할 수 없는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 지난 몇 년의 세월을 곱씹을 것이다. 우리 둘 사이에 놓인 1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었고 그는 등 돌린 채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가 작고 어리고 또 무척 외롭다고 느꼈다.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손수건을 집어 코를 팽 풀었고 그와 함께 음울한 상상도 바람에 날려버렸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 일을 어쩐담 화난 듯 혹은 지루한 듯 그가 갑자기 말하더니 나를 옆으로 끌어당겨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선은 여전히 정면에 고정한 채 다른 한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다. 차는 더 빨리 달렸다. 당신은 나한테 딸뿔밖에 안 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길이 좁아지면서 모퉁이가 나타났고 지나가던 개도 피해야 했다. 내 어깨를 놓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감싸 안은 채 운전했고 모퉁이를 지나 다시 길이 넓어졌을 때도 팔을 풀지 않았다. 오늘 당신에게 말한 걸 다 잊어도 좋아요. 모두 끝난 일이니까 두 분 다시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은 늘 나를 맥심이라고 부르니 당신도 그렇게 불러주었으면 좋겠군. 너무 오랫동안 나한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왔으니. 내 모자가 성가셨던지 그는 모자를 벗겨 뒷좌석으로 던져버린 후 몸을 굽혀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앞으로도 절대 검은 공단 드레스는 입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도 웃었다. 다시금 즐겁고 환한 아침나절이 된 것이다. 베노프 부인과 오후에 벌어질 일들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오후가 지나면 밤이 올 것이고 또 다른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기쁨에 도취되어 자신감이 넘쳤다. 그 순간만큼은 평등을 주장할 용기까지도 생겨났다. 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카드 놀이를 하러 베노프 부인의 객실로 걸어 들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왜 늦었나는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 하품을 한 후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맥심과 점심을 먹었거든요. 라고 답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세례명을 부르는 것이 우쭐할 정도로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세례명으로 불렀는데도 말이다. 어두운 순간들이 있긴 했어도 그날 아침 나는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 혼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 셈이었다. 그의 입맞춤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편안했다. 책에서 본 것처럼 극적이지는 않았다. 나를 당황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우리 관계는 편안해졌고 모든 것이 더 단순해졌다. 우리 사이의 10년에 마침내 다리가 놓인 것이다. 나는 그를 맥심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날 오후 베노프 부인과 벌인 카드 놀이는 생각했던 것처럼 지루하지 않았다. 물론 마음먹었던 용기는 사라져 아침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게임을 끝내고 카드를 모은 뒤 상자에 집어넣으면서 부인이 그래 맥스 더윈트 씨는 아직 호텔에 묵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물가에 선 다이버처럼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런 것 같아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걸요? 라고 얌전하게 대답했다. 누군가 말해 주었구나.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누군가 보았을 거야. 아니면 테니스 선생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고 지배인이 쪽지를 보냈을 수도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부인의 공격을 기다렸다. 하지만 부인은 카드 정리를 끝낸 후 하품을 했고 그동안 나는 침대를 정리했다. 나는 부인에게 분통, 입술연지, 볼연지를 건넸고 부인은 카드를 치운 뒤 테이블에서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매력적인 사람이야. 하지만 성격은 괴상하군. 알 수가 없다니까. 그날 로비에서 만났을 때 맨들리로 초청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 아주 폐쇄적인 성격인가 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인이 입술 연지를 집어 두꺼운 입술 곡선을 그려넣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였던 모양이야. 부인이 손거울을 들고 입술이 제대로 칠해졌는지 살피면서 말했다. 외모도 출중하고 모든 면에서 재능이 많았다지. 맨들리에서 멋진 파티를 열곤 했대. 그런 갑작스럽고 끔찍한 사고가 났으니 아마 그는 부인을 영영 잊지 못하겠지. 입술이 밝은 빨강이니 분은 좀 짙은 것으로 발라야겠어. 이건 다시 집어넣고 짙은 색분을 꺼내주겠니? 한동안 우리는 분
향수, 입술 연지와 씨름하느라 바빴다. 마침내 벨이 울리고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는 칵테일 잔을 건네주고 몇 마디를 나누었다. 축음기에 음반을 바꾸었고 재떨이를 비웠다. 어린 아가씨는 요즘도 스케치를 그리고 있나요? 늙은 은행가가 다정한 참여 물었다. 왼눈 안경이 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나는 상대를 믿지 않는 밝은 미소와 함께 최근에는 그리지 않았어요. 담배 한 대 더 드릴까요? 라고 대답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게 없어서니까. 나는 마침 내 모습을 드러낸 마음속 유령을 뒤따르고 있었다. 윤곽은 희미했고 색깔도 모호했으며 눈이나 머리카락도 아직은 분명치 않았다. 그 부인은 쉽게 잊히지 않는 미모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지?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그 말의 기억이 떠돌고 있을 것이다. 부인이 갔던 장소들, 부인이 만졌던 물건들도 있다. 선반에는 부인이 수놓은 천이 깔려 여전히 부인의 향기를 풍기겠지? 내 침실 베개 아래에는 부인의 손길이 닿았던 책도 있다. 나는 부인이 속표지를 펼치고 미소 지으면서 펜을 흔든 뒤 서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그의 생일이었을 테고 부인은 아침 식탁에서 다른 선물과 함께 그 시집을 건넸을 것이다. 그가 포장끈을 풀고 종이를 벗기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웃었겠지? 그가 시집을 읽을 때 부인은 몸을 굽혀 그의 어깨를 감쌌으리라. 그리고 남편을 맥스라고 불렀을 것이다. 맥스. 이 얼마나 친숙하고 다정하며 쉽게 발음되는 이름인가. 가족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은 그를 맥심이라고 불렀다. 나를 포함해 그보다 어리거나 별 생각 없는 이들도 그랬다. 맥스라는 호칭은 그 부인의 선택, 그 부인만의 권한이었다. 부인은 그 이름을 시집 속 표지에 자랑스럽게 써 넣었으리라. 흰 종이 위에 그 힘차고 비스듬한 필체를 거침없이 남기며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그 부인은 남편에게 그런 메모를 썼을까. 작은 쪽지도 있었을 테고 그가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몇 장에 걸쳐 둘만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도 보냈겠지. 그 부인의 목소리는 집안 곳곳에서 그리고 정원에서 울렸으리라. 시집에 남은 필체처럼 거침없고 익숙하게. 그리고 나는 그를 맥심이라고 불러야 했다.